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1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수요일 맞죠? 요즘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가지고요. 네, 수요일 맞습니다. 오늘 6가지 기사가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인도 얘기가 또 나와서 인도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인도가 내년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을 읽을 때 인도 인구가 한 13억 6천 명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이어서 2등이다라고 돼 있었는데 내년에 벌써 1등이 되네요. 아마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노령화가 심하잖아요. 중국도 그동안에 네, 소리를 좀 주겠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쓰다가 한 4, 5년 전에 이제 그거 철폐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계속 적다 보니까 노령화 인구는 심해지고 출산은 적고 예, 그런 역량 때문에 아마 인도한테 인구가 추월당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중국 추월 시기가 4년 앞당겨졌다고 그러고요. 210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104억 명이네요. 2100년. 2100년이면 잠깐만. 지금 2022년인데 80년 뒤면 어차피 뭐 제가 살아 있을 기간은 아닌데 10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유엔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의 날에 맞춰 발표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인구는 올해 각각 14억 명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역전 예상치기를 4년이나 앞당겼고요. 인도 정부의 조사를 보면 인도 인구는 2011년도에 12억 명 그랬죠. 한 10년 전에 원래는 12억 명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전에는 10억 명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나 인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단위로 하는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은 지난해 10년 만에 인구 센서스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인구가 14억 1260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가 워낙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매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0년 만에 중국도 했군요. 그래서 중국 인구는 우리가 계속 뭐 13억 인구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식적으로 14억 1260만 명으로 발표를 했었네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중국은 이러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세네요. 유엔 보고서는 1950년에 25억 명이던 세계 인구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던 그 해에 세계 인구가 25억 명밖에 안 됐네요. 2022년에는 지금 2022년 11월 중순 기준으로는 80억 명이 되고 올해 11월 달이면요. 그리고 2030년에는 85억, 2050년에는 97억, 2100년에는 10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작년 세계 평균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3명이었으나 세계 평균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2.3명이었네요.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0.8명이니까 우리가 너무 출산율이 낮은데요. 2050년에는 2.1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950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5명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저희 아버지랑 삼촌들 태어나셨던 시기도 1937년, 8년부터 1950년 초까지 거의 뭐 아버지 형제들
주변에 보면 뭐 육남 일녀 뭐 그런 식으로 많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그때 출산율이 5명이었네요. CNN, CNBC는 지난 6월 인도의 석탄 수입이 기록적인 수준이었다면서 엄청난 인구 등으로 인해서 인도는 앞으로도 몇 년간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더 시급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도와 중국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철폐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을 주장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즘 환율이 말이 아니죠. 1유로는 1달러, 20년 만에 초읽기. 지금 뭐 국내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초강세로 가고 있는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상대적으로 모든 통화에 비해서 강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1306원이네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한국 외환시장만의 일은 아니다.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유럽에서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1유로 가치가 1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20년 만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이면 2002년이겠네요. 그죠? 좀 더 쭉 읽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엔화를 더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가장 낮아졌고요. 24년이면 1998년 IMF 때, 그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IMF 1998년 6월 가장 극심했을 때 보면 엔화마저도 약세로 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로는 이날 오전 한때 1유로에 1.0006달러까지 하락했다. 2002년 12월 이후에 20년 만에 최저치다. 2000년대 이후에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은 1.2에서 1.3달러대에서 움직였는데 1유로 1달러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02년 12월 달이면 당시에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1년, 2002년 그 미국이 리세션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 리세션 기간에 미국이 GDP 닷컴 후유증 때문에 GDP가 2분기 연속, 그때는 거의 뭐 한 8분기 연속 하락했던가. 그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리세션이 오니까 달러가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런 현상이 2002년 12월 달에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유럽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선이 끊기다시피 하면서 유로 가치가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이유는 가스 수요의 40%가량을 러시아로부터 조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이 제한되면서 타격을 받았고요. 무역 등에서 악화하는 경제 여건도 유럽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배경이다.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는 통화가 루블화가 최근에 강세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기름 팔아가지고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다 보니까 기름을 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근에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도 강세로 갔습니다. 무역 등에서 악화하는 경제 여건도 유럽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배경이다. 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지난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8.6%에 이르렀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빚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주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렇지만 유럽중앙은행은 금리를 대폭 올리기 어려운 처지다. 지난주 독일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상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ECB는 2016년부터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오는 21일에도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로 가치가 0.9에서 0.95에서 0.97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엔화 대비 달러 가치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37.75엔까지 치솟아서 1998년 9월 이래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 나오네요. 그 IMF 때 1998년 9월 달. 일본의 경우 집권당이 통화 확장에 방점을 둔 아베노믹스 정책을 당장 선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올린 미국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도 엔저 현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88년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은 53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도요타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높은 기업은 일본에서 지금 소니가 시총 2등이라 했잖아요. 소니는 114위에 오르는데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5등 정도로 됐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소니가 11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격세지감입니다. 1988년 아시아 버블이 있었던 데고요. 이거 보시면 88년도에 아시안 버블이 있고 나서 딱 10년 뒤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뭐 10대 기업 중에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6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NTT라고 우리나라 KT 같은 회사, 그게 NTT 도코모잖아요. 지금은 도코모랑 합병하기 전이었는데도 그 NTT 한 종목이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심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재밌는 기사 하나 있습니다. GS건설 집수리 시장 진출이라고 매경의 김동원 기자님이 쓰신 기사인데, GS건설 하면 우리가 GS자이, 최근에 보면 그 서초동에 새로 이렇게 재건축되는 현장 보면 뭐 한 10년 전에는 레미안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이었었다면 최근에는 보면 뭐 아리팍 뭐죠? 거기 아크로 뭐 그쪽 브랜드랑 그리고 GS자이 그리고 현대는 현대 힐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3강 체제가 있는데 그 약간 밑 브랜드 선호도로 따졌을 때 뭐 집을 잘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브랜드 선호도의 탑티어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바로 밑에 이제 롯데캐슬이라든지 포스코 더샵이라든지 프루지오 등등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보면 프루지오 서밋 이런 거는 또 되게 고급 브랜드로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설사들이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GS건설 집수리 시장 진출이라는 이 기사를 보고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하자 개선 서비스인 하임랩이란 걸 이제 출시하나 보네요. 준공 10년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고요. 14개 항목 정밀 진단과 보수, 연내 인테리어 시공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진출을 하네요. 국내 최고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GS건설이 낡은 아파트 기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GS건설은 자회사 하임랩을 통해서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기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수리 보수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하고요. 서비스 대상은 시공사의 사자 보수 기간이 끝난 10년에서 25년이 넘은 아파트다.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고요. 거주자가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수를 하임랩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하고 제공받을 서비스 종류를 선택을 하면 담당자가 정해진 날짜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진행한다. 담당자는 먼저 주택 기능과 주거 환경 등 9가지 점검 항목에 대해서 14종의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 진단을 수행하고 여기 보면 먼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단열, 난방, 누수, 기밀과 연관된 시공 서비스인 단열재 설치와 교체, 창호 교체, 방수 시공, 현관 도우 교체 등을 제공한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테리어 시공 상품의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낡은 아파트의 단열이나 누수 등 문제는 한겨울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거나 배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서 쭉 돼 있고요. GS건설은 일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을 서초구와 송파구로 넓힌 후 2025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데이터 기반 주거 환경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 아파트도 신축처럼 관리를 받고 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 창호 교체 등 오늘도 아침에 이제 모기에 시달리다가 나왔었는데요. 아파트가 낡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는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 사설업체다가 맡기고 아니면 뭐 경비실에 얘기해가지고 땜빵 하듯이 이제 고치는데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이 한샘이 2015년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있을 때 한샘 주가가 그때 뭐 7배 올랐던가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 뭐 부엌 가구 교체부터 해서 그 주부들의 이 새로운 깔끔한 그런 부엌을 갖고 싶은, 그리고 집도 쓰다 보면 낡잖아요. 뭐 싱크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엌 가구들 보면 이제 특히나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집에서 그 부엌 되게 이쁘다 뭐 이런 얘기에 좀 이렇게 또 만족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한샘이 주가가 엄청 올랐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냈었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근데 쓰고는 싶은데 아니 제대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없어서 못 썼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수리 시장 진출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금고를 쓰면 해킹 피해가 확 주는데 중기 68%는 무방비다라고 돼 있네요. 무슨 내용인가요? 봅시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세계 랜섬웨어 주요 해커 조직 순위가 2021년도에 콘티, 2등이 록비트, 파이사, 어바돈, 레빌. 그리고 올해는 록비트, 콘티, 블랙캣, 하이브, 바이스 서사이어티. 이 하이브가 그 하이브는 아니겠죠. 네. 세계 랜섬웨어 주요 해커 조직이라고 합니다. 록비트라는 데가 올해는 34.3%. 콘티랑 록비트 이런 데가 주요 해커들이군요. 밑에 랜섬웨어 피해 예방 5대 수칙으로 중요 자료는 별도로 매체 정기 백업, 데이터 금고,
넣어놓고 출처 불분명한 이메일 등의 URL 링크 실행 금지를 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지 마시고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옆에 이제 랜섬웨어 피해 기업이 나오는데요. 2021년 작년에 2,824곳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기업 랜섬웨어 주의보라고 하면서 매일 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랜섬웨어 피해를 당한 기업의 68%가 아직도 데이터 금고, 백업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 정책 실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랜섬웨어는 이미 전 세계 해킹 사고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해킹 업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랜섬웨어가 뭔지, 랜섬웨어란 몸값을 뜻하는 랜섬. 옛날에 그 배우 누구죠? 얼굴은 기억나는데 갑자기 배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랜섬이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멀웨어는 악성 코드를 뜻하는데 멀웨어를 비롯한 다른 해킹이 몰래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직접 금융 계좌를 탈취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랜섬웨어는 협상 페이지, 보통 일반인이 검색할 수 없는 다크웹에서 개설을 하는데 별도로 신설하고 해커 조직이 직접 피해 기업과 협상을 벌인다는 게 차이다. 그 낚시 이메일, 피싱, 그 보이스 피싱 할 때 그 피싱입니다. 피싱, 낚시 이메일이나 네트워크 침투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랜섬웨어가 유입되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간 해킹 담당 주무처인 과기정통부가 지난 2월 랜섬웨어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금고 설치를 강조한 이유다라고 합니다. 요 뒤에 있는데 랜섬웨어가 이같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조직화되는 동시에 손쉽게 유포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랜섬웨어 1위 조직이었던 콘티는 조직원만 최소 350여 명에 달하고 실행부, 공격 담당인데 실행부부터 개발부, 바이러스 개발, 조사부, 기업 물세, 교섭, 홍보부까지 체계화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손쉽게 유포 가능하다는 점인데 유명한 랜섬웨어 해킹 조직들은 서비스형 랜섬웨어 형태로 운영된다. RAAS라고 하는 해커 조직이 만들어 놓은 랜섬웨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손쉽게 해킹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뭐 쭉 되어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가 돈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또 가지고 데이터를 인질 삼아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이걸 쓰려면 너네들 돈을 지불해. 이런 거 보면요 세상에 저는 참 악당들이 많구나. 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제가 처음에 이제 뉴스를 보고 야 어떻게 세상에 그 뭐 나이 드신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자녀나 뭐 손자가 지금 이러니까 돈 보내라 뭐 그런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보면 그 사칭 문자들이 많잖아요. 주식 시장이 또 확 좋아지니까 주식의 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칭해 가지고 뭐 3개월 만에 뭐 100%, 300% 그런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는 악당들이 많다. 네, 세상을 이제 긍정적으로 늘 바라보기는 있지만 세상에는 참 악당들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이 랜섬웨어를 하는 이 해커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씁쓸한 또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철강업계가 선박 원가 좌우하는 후판값 줄다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내렸으니 후판 가격도 동결 또는 인하를 해라. 조선업계고요. 그간 너무 저렴하게 공급해 왔다. 올리는 게 옳다라고 철강업계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후판, 이게 후판이 이제 조선 보면 배를 만들 때 보면 배에 얇은 알루미늄 동박 알루미늄이나 그 구리 동박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두꺼운 철판, 그런 거 이제 후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 후판 공급 가격 결정을 위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후판 가격이 엄청 뛰면서 작년에 이제 포스코가 작년 한 해만 거의 9조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한 2조씩 벌다가 작년에 후판 가격이 엄청 뛰면서 후판뿐만 아닙니다. 뭐 냉면, 열연 등등 해가지고 그 가격이 많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울트라 호황을 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후판 가격이 크게 뛰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선업계가 실제로 이 급등한 후판 가격 때문에 수주를 많이 하고 뭐 조선업이 다시 제2의 호황이 온다라고 했더니 수익성이 조선업체들이 막 어닝 쇼크를 막 발표했었죠. 지금 그랬는데 지금 철강업계는 아직도 지난해 원자재 인상분이 후판가에 덜 반영됐다면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위기다. 10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후판가 협상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두 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계는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 그러네요.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를 근거 삼아서 후판 가격이 더 이상 올라서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철강업계는 이제 철광석 가격도 작년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철하기 위해서 그 원료로 들어가는 큰 고로에서 뭐 이렇게 전기 고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해서 뜨겁게 막 뭐 1600도 이런 그런 고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조선업계가 불황일 때 자신들이 통 큰 양보를 했고 그때 크게 깎이기 시작했던 후판 가격이 아직도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인상 요인은 많다는 뜻이다. 두꺼운 철판을 뜻하는 후판은 선박 제조 원가의 20%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네요. 가격을 높이면 철강업계가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 조선업계가 가격을 낮춰주면 조선업계가 유리한 그런 제로섬 게임 같은 상황인 거죠. 대체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어들기 전 시작되는 후판가 협상은 가장 규모가 큰 한국조선해양의 가격 협상이 이뤄진 뒤 이를 잣대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이 차례로 협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가 최선은 인하고 적어도 동결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국제원자재 하락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고요. 중국 칭다오항 기준의 그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27일 기준 톤당 119.6달러를 기록해서 지난해 7월 달에 52주 최고가 222.85달러 기록했는데 딱 반토막 났네요. 그리고 올해 최고점이 3월 7일 162달러와 비교해도 45%, 25% 정도 떨어졌다. 제철용 연료탄도 동호주 항구 기준으로 톤당 324.31달러였는데 52주 최고점이 지난 3월 15일 때는 662
정도였네요. 그래서 45%가량 하락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 진행이 물 흐르듯 흘러가며 7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레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이 설득력이고 장기적인 상승에 따른 피로감, 기본적으로 조선산업이 유지돼야 철강산업도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1분기 나란히 영업 손실을 낸 조선 3사의 철강업계가 후판가 인상 부담을 더 얹기가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2020년 톤당 60만 원이던 후판 가격이 올 상반기에 2배인 12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다만 철강업계 쪽은 해묵은 섭섭함을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판이 매출 비중은 큰데 항상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철강사들 목소리라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왜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겠네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아니 이를 반영을 해서 이제 조선의 그 최근에 이제 LNG 고부가 가치선도 많이 수주를 하고 그랬으면 원자재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제조 원가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익이 개선되면서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올 상반기에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은 올해 69%까지 플러스 났다가 지금 연초 이후 21.8% 올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쿠폰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하고 있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협상이 나는지에 따라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의 주가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1분이네요. 현대차 국내에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 노사 상생 결단이라고 하면서 29년 만에 신규 공장을 이제 국내에 짓는데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이네요. 완공되는 데는 2025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전기차 하고 싶다고 해서 너도 나도 뛰어든다고 했을 때 내년에 착공하면 23년, 4년, 5년 전기차 공장 하나 완공하는데 3년이 걸리네요.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1996년 이후 29년 만에 현대차의 국내 신규 공장이 생긴다. 아니 96년 이후로 한 번도 국내에 신규 공장이 없었네요. 기존 생산 시설은 단계적으로 재건축해서 미래형 자동차 양산 공장으로 거듭나고 현대차 그룹의 지난 5월 발표한 국내 63조 원 투자 계획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노사는 임금 협상, 잠정 협의안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오른쪽 이제 사진을 보니까 파리를 누비는 엑스포 홍보대사라고 돼 있고요. 부산이라고 이렇게 차에 써져 있네요. 현대차 그룹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엑스포 홍보 문구를 새긴 현대차의 투싼 차량이 지난달 20일에서 21일 제170차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시내를 누비는 모습이다. 하고 돼 있으면서 저 뒤에 에펠탑이 보이는데 그게 에펠탑이 당시에 이제 파리에서 이 엑스포가 열리면서 그 기념 조형물로 에펠탑을 그때 세웠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잘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얘기하다가
엑스포 얘기로 이래 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공장을 지은 게 1990년 아산 공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이렇게 그 고부가 같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동안에 96년 이후로 매년 이제 그 현대기아차 이제 그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도 계속 높아진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도 또는 이제 텍스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 나프타 같은 그는 북미 그는 관세 무역 관세 조약 뭐 이런 거에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멕시코라든지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 생산보다 이제는 해외 생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해외 생산 비중이 거의 3대 7, 4대 6 그 정도로 해외 생산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9년 만에 국내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국내에다가 좀 많이 지어서 고용 창출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 했습니다. 이제 그 6개의 기사 다 했고요. 시장은 보니까 올라가고, 어제 뭐 저기 일본에서 또 지진 영향 때문에 마이크론이 인수한 도시바 공장이 또 차질에 좀 빚었다 하고요. 그 도시바 공장 마이크론이 전 세계 디램에서 25% 정도 차지하잖아요. 삼성이 압도적인 이제 50%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시 반등을 모색하네요. 네, 오늘 모름의 신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